빙허각 이씨. 아버지,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어린 소녀가 또 아비를 졸라댔습니다. 저번에도 가르쳐 줬지 않느냐. 다들 여자는 글을 알면 안 된다고 했지요. 하지만 아비는 딸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이미 다 외워버렸어요. 이제는 이 책이 궁금해요. 아, 글쎄, 그 사이에 책을 또 한 권 골라든 것이었지요. 아비는 어린 딸을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방에서 노래를 하듯 글귀를 읊었습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아비가 그 말을 받아서 한자로 말했지요. 부생아신, 모국오신. 이번에는 아비가 먼저 했습니다. 독서근검은 기가지본이라. 책을 읽으며 부지런히 검소하게 사는 것은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아비는 대견한 딸의 모습에 그저 감탄할 따름이었지요. 이 소녀를 아는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책 욕심이 그리도 많다고 하지 않던가. 선비찜 쪄먹을 실력이니 여자 선비일세 그려. 선비들만 칭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안악들도 처녀들도 부러워했지요. 여자여도 총명함이 남자한테 뒤질 게 없다지. 어떤 짝을 만나게 될지 궁금하구먼. 사람들은 만났다 하면 소녀를 칭찬하곤 했지요. 책을 좋아하던 그 소녀가 시집가는 날이었습니다. 집안이 시끌벅적하고 맛난 냄새로 가득했지요. 서씨 집안이랑 치르는 혼사라지? 노릇노릇 전을 붙이던 안악이 속삭였습니다. 아, 그 책 많은 집 말이오? 수천 권이 넘는다지 아마. 나무를 묻히던 안악네들도 아른 척을 했지요. 연지곤지 찍은 새색시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얼굴까지 발그레 달아오르면서 말이에요. 책이 많다는 말만 들어도 좋아서 가슴이 뛰었지요. 혼사 치른 새색시랑 수염 허연 시할아버지가 마주 앉았습니다. 소학에서 어떤 구절이 내 마음에 들더냐? 네, 말이 행동을 앞서면 안 된다는 구절입니다. 새색시가 얼굴을 붉히며 또박또박 대답했지요. 참으로 똑똑하고 겸손한 아이로구나. 시할아버지는 새색시를 무척이나 대견해 했습니다. 시할아버지는 소문난 최고 장서가 집안 서명흥이고 새색시는 이 씨네 막내딸 빙허각이었습니다. 빙허각이 또 책에 코를 박고 있네요. 글자를 죄다 삼킬 기세였습니다. 새색시가 이러면 어떡하냐고요? 듬직한 신랑도 함께 책에 빠져 있었지요. 책을 좋아하는 색시가 와서 신랑은 신이 났습니다. 책이 가득한 집안이니 새색시 빙허각도 좋고 둘은 마주 앉아 주거니 받거니 시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살이가 참 만만치 않지요. 화창한 날이 있으면
비바람 부는 날도 있잖아요. 그렇게 잘 나가던 서씨 집안도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벼슬에서 밀려났으니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지요. 이사할 수밖에 없겠구려. 남편 말에 빙어각은 두말 없이 짐을 쌌습니다. 쫓기듯 이사를 하면서도 책은 빠짐없이 챙겼지요. 한양에서 동호 행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지금의 용산 근처를 가리킵니다. 살림이 어려우니 항아리까지 바닥을 드러냈지요. 느는 건 걱정이요 한숨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빙어각이 아니었지요. 여보, 누에를 키워봐야겠어요. 빙어각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하지만 누에가 스스로 자라주는 건 아니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 총명함이 무딘 글만 못하구나. 빙어각은 이 책 저 책을 찾아보고 또 생각을 기록했습니다. 하나씩 부딪히면서 일하다 보니 솜씨도 늘어갔지요. 그 뒤로 빙어각은 책에서 찾은 것을 한 곳에 적어뒀습니다. 이 책 저 책 찾을 필요가 없도록 말이에요. 뭘 그리 적으시오? 종이에 뭔가를 적는 빙어각에게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제 누에를 먹이다가 생각난 것을 적고 있습니다. 적어두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또 찾게 되잖아요. 맞는 말이구려. 남편은 먹을 갈고 아내는 글을 썼습니다. 둘은 사랑하는 부부였지만 이럴 땐 아주 가까운 친구처럼 보였지요. 올해는 면화가 풍년이구려. 남편 말에 빙어각 얼굴도 솜처럼 몽실몽실 피어났지요. 작년에는 키만 커서 면화가 별로 안 열렸지요. 그래서 올해는 길이가 자라면 위를 무질러 주었습니다. 작년에 적어둔 걸 보고 올해 면화 농사를 지었더니 정말 잘 되었지요. 기록을 해두었더니 여러모로 유익하구려. 대단하오. 남편은 고맙고 존경스러운 마음에 빙어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집안이 어려우니 누에 키우고 차밭 가꾸고 해서 생활을 꾸려나갔습니다. 사실 양반집 부인이 돈을 번다는 건 부끄러운 일로 여기던 때였지요. 하지만 빙어각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부끄러운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열심히 돈을 벌면서도 돈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위험한 것으로 여겼으니까요. 돈이란 날개가 없는데도 날아다니고 발이 없는데도 달리는 물건이다. 빙어각은 이런 생각도 놓치지 않고 기록해 두었답니다. 마님, 여쭐 게 있어서 왔어요. 김대감 댁 또리 어멈이 쑥떡 한 접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맘때면 늘 같은 걸 물으러 오곤 했지요. 초겨울의 생일인 김대감 생일상에 올릴 술 때문이었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맘때면 늘 같은 걸 물어왔지요. 국화꽃 2되를 주머니에 담아서 술독에 담아두어라. 빙어각이 또리 어멈에게 국화술 담그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이번에는 새색시 옥분이가
애를 가졌다고 했지요. 건강한 애를 낳고 싶은데 조심해야 할 게 무엇인지요? 좋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으니까 빙허각에게 물으러 온 것이었지요. 옷을 너무 덥게 입지 말고 너무 배부르게 먹지 말고 무거운 걸 들지 말게나. 어디 이뿐이겠어요? 빙어각은 필요한 걸 두루 알려주고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 곳에 적어서 두루 나누면 참 좋겠구나. 옥분이가 간 뒤에 빙어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빙어각은 그동안 읽은 것, 겪은 것, 생각한 것, 실험해 본 것을 죄다 정리했습니다. 이것도 유익하겠구나. 뱃속 아기 교육부터 아플 때 응급처치하는 법도 적었지요. 이것도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집안 귀신 쫓는 법까지 빼놓지 않았습니다. 옛 글을 구해보고 이 책 저 책 펼쳐보고 이 내용 저 내용 따져보고 궁금한 게 생기면 또 책을 폈지요. 내가 내용이 비슷한 것들끼리 정리해 주겠소. 믿음직한 남편이 나섰습니다. 지금껏 빙어각이 적어둔 것을 책으로 묶기로 했거든요. 두 사람은 힘을 합했습니다. 또리 어멈이 묻던 음식 관련 내용도 집안일 하는 법도 따로 모았습니다. 옥분이가 묻던 출산 관련 내용도 농사 짓는 방법도 빼놓지 않았지요. 그 밖의 것들은 그것대로 각각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동안 모아온 기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 선 빙어각을 남편이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건강에 주의하고 집안을 잘 다스리고 실생활에서 도움을 받기 위한 것들입니다. 다들 책의 내용이 궁금하다는 표정이었지요. 또리 어멈도 옥분이도 책만 있으면 더는 빙어각을 찾아오지 않아도 됩니다. 책 속에 다 있으니까요. 빙어각의 남편은 이 책에 규합총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총서는 책을 모아놓은 것에 붙이는 이름입니다. 여자들 여럿이 모여 책을 둘러보고 있었지요. 이 책 모르는 안악들이 없을 거야. 다 외울 정도라니까. 어디 아녀자들 뿐인가? 농사 짓는 사람도 선비들도 책을 읽던데. 집주인도 이 책을 들고 이렇게 중얼거렸지요. 두고 물려줘야겠군. 딸도 주고 손녀도 주고 증손녀도. 아이쿠, 몇백 년은 살 건가 보네. 아니, 나야 죽더라도 책은 남을 테니까 말이야. 너도 나도 책을 베끼려고 했지요. 빙어각은 오늘도 또 책을 펴들고 앉았습니다. 책이란 자고로 실제 생활에 보탬이 되고 여러 사람을 위해 쓰여야 하는 것이지. 빙어각 이치는 종합백과사전격인 규합총서를 쓴 조선시대의 여성 실학자입니다. 빙허각의 아버지 이창수는 이조판서 판동령 부사라는 으뜸 벼슬을 지냈는데 딸을 무척 사랑했다고 합니다. 평소 어린 빙허각을 불러서 소학이나 시경 등을 읽어주었지요. 빙허각 또한 아버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며 학문에 열심이었습니다.
빙어각이 평생 책을 가까이 하고 또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과 교육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빙어각은 실제 이름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문설주에 기댄다 라는 뜻의 호인 빙허각으로만 불렸지요. 왜 하필 이런 뜻의 호를 붙였는지 궁금하시지요? 아마도 과거 시험을 보거나 관직을 얻을 수 없는 조선시대 여성의 처지를 말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빙허각이 스스로 자신의 호를 지었다고 전해지거든요. 부자가 된 삼형제. 옛날 어느 마을에 삼형제가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삼형제를 데리고 뒷동산에 올라가 말했지요. 나 죽거든. 여기 소 말뚝 박힌 자리에 묻어다오. 얼마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삼형제는 뒷동산 소 말뚝 박힌 자리에 아버지를 묻었습니다. 마지가 말했지요. 집안이 가난해서 함께 살기 어려우니 각자 흩어져서 세상 구경하다가 나중에 잘 살게 되면 여기 모여서 함께 살기로 하자. 삼형제는 아버지가 남겨놓은 것들을 죄다 팔아서 은돈 성냥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사이좋게 한 냥씩 나눠 가지고 뿔뿔이 흩어졌지요. 마지는 장에 가서 은돈 한 냥으로 무얼 살 수 있을까 두리번거리며 돌아다니다가 지팡이 파는 장사꾼을 만났습니다. 이 지팡이 하나에 얼마요? 은돈 한 냥 내시오. 삽시다. 마지가 지팡이를 사들고 어디만큼 가는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깊은 산속이라 사람 사는 집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웬 허름한 오두막 한 채가 눈에 띄었지요. 마지가 오두막에 들어가 한쪽 구석에 누워있자니 도깨비들이 왁자지껄 떠들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금방망이로 은방망이를 두드리며 떡 나와라 뚝딱, 술 나와라 뚝딱. 밥 나와라 뚝딱, 고기 나와라 뚝딱. 그렇게 한바탕 신나게 먹고 노는 것이었어요. 마지는 속으로 저놈들을 모두 쫓아버리고 떡과 술과 밥과 고기를 먹어야겠다 하고 생각하는데 대장 도깨비가 말했지요. 사람들은 정말 바보 같아. 산 넘어 정승댁 알지? 병을 앓는 큰딸에게 행랑채 지붕 밑에 왕지네를 잡아다가 푹 고아 먹이면 벌떡 일어날 텐데 그걸 모른단 말이야. 마지가 대장 도깨비 말을 듣고 꾀를 냈지요. 지팡이로 기둥을 힘껏 쳤습니다. 딱! 그러자 도깨비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소리야? 아이고, 집 무너진다. 하면서 모두 달아나지 뭐예요. 마지는 떡과 술, 밥과 고기로 배를 양껏 채웠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는 대로 산 너머 정승댁을 찾아갔지요. 마지는 정승댁 대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하인이 나왔다가 문간에 웬 거지 차림을 한 젊은이가 서 있는 걸 보고 웬 놈이냐? 하고 물었지요.
마지가 말했습니다. 이댁 따님이 병을 앓고 있다기에 내가 고쳐주러 왔소. 그 말을 들은 하인은 기가 막혀서 별 정신 나간 놈다 보네. 이놈아, 저기 줄지어 서 있는 가마며 수레들이 보이지 않느냐? 저것들이 모두 이 나라에 제일 가는 의원님들이 타고 오신 것들이다. 난다 긴다 하는 의원들도 못 고치는 병을 너 같은 비렁뱅이가 고치겠다고? 퇴퇴, 쏙 꺼져라 이놈아. 마침 바람을 쐬러 나왔던 정승이 그 모습을 보고 하인에게 물었지요. 무슨 일로 이리 시끄러우냐? 하인이 사실대로 말하자 정승은 이렇게 대답했지요. 사람 목숨이 오락가락하는데 무엇을 가린단 말이냐? 들어와서 보게 하여라. 하며 마지를 안방으로 들였습니다. 마지는 안방에 들어가 큰딸의 맥을 짚어보는 신용만 하고서 말했지요. 저 행랑채 지붕 밑에 왕진의 한 마리가 살고 있으니 그놈을 잡아서 푹 고아서 한 대접 먹이시오. 하인들이 행랑채 지붕을 걷어내자 정말로 진해 한 마리가 있지 뭐예요. 그것도 커다란 왕진해였습니다. 하인들은 진해를 잡아다 가마솥에 물을 붓고 푹 고아서 딸에게 한 대접 먹였지요. 그러자 정승 때 큰딸은 언제 알았냐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 물 한 그릇만 다오. 그러자 의원들은 부끄러워서 가마 타고 온 사람은 수레를 타고 수레 타고 온 사람은 가마를 타고 허둥지둥 달아났습니다. 살아난 정승 때 큰딸이 마지를 가르치며 저분이 죽어가는 저를 살렸으니 저분에게 시집가겠습니다. 하며 떼를 썼지요. 정승은 할 수 없이 마지에게 딸을 주고 돈도 주고 비단도 주었습니다. 부자가 된 마지는 색시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고 살며 아우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지요. 한편 둘째는 은돈 한 양으로 무얼 살 수 있을까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북 파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북 얼마요? 은돈 한 양 내시오. 삽시다. 둘째가 북을 둘러매고 어디만큼 가는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가까이에 있던 커다란 나무 위로 올라가 잠을 자려고 했지요. 그때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서 곰, 사자, 호랑이, 여우가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동물들이 나무 위를 쳐다보며 말했지요. 저기 나무 위에 맛있는 사람이 있다. 잡아먹자. 그런데 어떻게 나무 위로 올라가지? 여우가 꾀를 냈습니다. 몸집이 큰 곰이 맨 아래에 서고 그 위에 사자가 올라서고 그 위에 호랑이가 올라서면 되지. 둘째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왕에 죽을 몸 북이나 한번 쳐보고 죽자.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 힘껏 북을 두드렸지요. 텅, 텅, 텅. 그 소리에 깜짝 놀란 곰이 황급히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호랑이만 나뭇가지에 매달려 대롱대롱거렸지요. 둘째는 호랑이를 잡아다가 가죽을 얻었습니다.
그걸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지요. 막내는 은돈 한 냥으로 무얼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장구 파는 사람에게 갔습니다. 이 장구 한 채 얼마요? 은돈 한 냥 내시오. 삽시다. 막내가 장구를 둘러매고 어디만큼 가는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마침 커다란 굴이 있었지요. 오늘 밤은 저 굴에서 자야겠다. 생각하고는 굴 속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굴이 호랑이 굴이었지 뭐예요. 황소만한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본 막내는 아이고, 오늘이 죽는 날이구나. 에라, 이왕 죽을 목숨 장구나 한번 쳐보고 죽자. 하고 마음먹었지요. 덩덩덩 쿵덕 쿵더덕 쿵덕 장구 소리가 들리자 호랑이가 갑자기 두 발로 일어서더니 덩실덩실 춤을 추지 뭐예요. 그 호랑이는 신명나는 소리를 들으면 춤을 추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었지요. 막내는 장구를 치고 호랑이는 춤을 추며 밤을 새웠습니다. 날이 밝자 막내와 호랑이가 굴 밖으로 나오는데 마침 당나귀에 금은보화를 싣고 지나가던 장사꾼을 만났지요. 그런데 당나귀 목에 달린 방울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자 호랑이가 깜짝 놀라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막내가 장사꾼에게 말했지요. 임금님께서 춤추는 호랑이를 잡아오라 하셔서 지금 잡아가는 길인데 당신 당나귀 때문에 달아났으니 이제 어쩔 셈이요? 나와 함께 임금님께 갑시다. 그 말을 들은 장사꾼은 깜짝 놀라며 당나귀째로 금은보화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걸 모두 드리겠소. 제발 나를 잡아가지 마시오. 막내는 못 이기는 척 그러면 할 수 없지. 두고 가시오. 임금님께는 내가 잘 말씀드리겠소. 하며 금은보화를 챙겼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고향으로 돌아갔지요. 삼형제는 고향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하하호호 재미나게 오래오래 잘 살았더래요. 고양이와 닭을 사랑한 화가 변상벽. 오늘은 양반댁에서 잔치가 열리는 날입니다. 시끌벅적 왁자지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린 건 없지만 많이들 드십시오. 으리으리한 양반댁 대감님 생일이었거든요. 사람들은 모두 하하호호 깔깔껄껄 먹고 마시며 즐거웠습니다. 딱 한 사람 변상벽만 빼고요. 변상벽은 수줍음이 많았습니다. 말도 더듬더듬, 행동도 느릿느릿. 변상벽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요. 모임이나 잔치에 초대를 받아도 그렇게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오늘도 끌려오듯 겨우 잔치에 왔지요. 사람들도 그런 부끄럼쟁이에게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끌벅적 왁자지껄하던 소리가 딱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울음소리가 나는 마당으로 가보았지요. 나비야, 나비야, 나비야. 양반집 막내 아가씨가 울고 있었습니다. 애지중지 기르던 고양이가 몸이 축 늘어져 있었거든요. 글쎄, 쥐를 잡으려고 놓은 약을 고양이가 먹었나 봐요. 사람들은 모두 발만 동동 굴렀지요. 죽은 고양이를 무슨 수로 살리겠어요? 저기, 종이와 붓을 좀. 그때 변상벽이 말을 더듬거리며 나섰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누군데 나서는 거야? 모두들 변상벽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변상벽은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화가였지요. 특히 세밀한 그림 솜씨는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변상벽은 붓과 종이를 받아놓고 고양이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변상벽의 붓이 종이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지요. 세상에! 붓결 따라 한 올 한 올 터럭이 솟아났습니다. 뾰족한 송곳니도 생겼지요. 가느다란 수염을 그릴 때는 다들 숨도 참았습니다. 까만 눈동자를 그린 붓이 드디어 춤추기를 멈췄습니다. 어머나! 모두들 깜짝 놀랐지요. 그림에서 마치 야옹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나비다. 나비가 살아 돌아왔어. 아기씨가 활짝 웃었습니다. 나비짝꿍 검둥이도 반가워서 달려들었지요. 모두가 깜빡 속을 만큼 나비랑 똑같았거든요. 찍찍찍찍. 쥐들도 겁을 먹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림이라는 걸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지요. 고양이를 그린 건데 아주 똑같군. 세상에 사람 솜씨가 아니야. 변상벽은 사람들의 칭찬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살금살금 양반집을 빠져나왔지요. 아가씨를 기쁘게 해주려다 소란만 피웠네. 혼잣말을 하며 걷는 변상벽 옆에 그림자가 2개였습니다. 누군가 변상벽을 따라오고 있던 것이지요. 누구시오? 슬쩍 돌아보니 똘똘해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변상벽이 걸음을 딱 멈췄지요. 소년도 따라 멈췄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따라오는 게요? 변상벽은 굳은 표정을 지었지요. 어르신, 청이 있습니다. 진지한 소년의 눈빛에 변상벽은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뭐를 부탁하려는 거요? 저도 그림 한 장만 그려주세요. 나는 아무에게나 그 그림을 그려주지 않소. 그러자 소녀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지요. 제가 키우는 암탉에게 어르신의 그림이 꼭 필요합니다. 소년의 말에 변상벽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닭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이 필요하다니 이상하잖아요.
요즘 저희 집 암탉이 시름시름 아파요. 아픈 닭에겐 그림보다 약을 먹이시오. 그게 아니라 꼬순이가 애지중지하던 병아리들이 죽었거든요. 소년의 말에 변상벽은 다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르신 그림을 보면 우리 꼬순이가 기운을 낼 거예요. 변상벽은 아무에게나 그림을 그려주지 않았지요. 하지만 좋아하는 대상은 부탁받지 않아도 곧잘 그렸답니다. 변상벽의 별명은 변닭이었습니다. 닭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했거든요. 게다가 암탉을 생각하는 소년의 마음이 너무 기특하잖아요. 며칠 후 변상벽은 소년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암탉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기로 했거든요. 붓질 한 번 한 번에 온 정성을 들였습니다. 변상벽에 붓이 지나갈 때마다 이야기도 피어났지요. 시름시름 앓던 꼬순이가 그림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신기했지요. 올망졸망 예쁘던 병아리들이 모두 살아서 돌아온 것만 같았지요. 먹이를 빨리 달라고 보채는 모습, 지렁이를 차지하려고 다투던 모습, 물 먹고 하늘 보는 모습, 꾸벅꾸벅 졸던 모습, 꼬순이 다리 사이로 기어드는 모습까지 정말 똑같았습니다. 똑같기만 한가요? 다 보였지요. 그림 속에 꼬순이 마음까지 훤히 보였답니다. 힘든 줄도 모르고 돌봤던 그 마음. 얼마나 예뻤는데 보들보들 노란 털, 반짝반짝 까만 눈동자. 누가 봐도 귀엽고 사랑스러웠던 새끼들이었지요. 꼬순이 눈에는 오죽했겠어요. 소년네 집에 신기한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마당에 앉은 암탉 한 마리가 그림으로 들어가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그 그림이 희한하지 뭐예요? 들여다보는 암탉이랑 그 그림이 똑같았지요. 그림 속의 암탉 말이에요. 어미 곁을 따르는 올망졸망 병아리들도 똑같고 다 똑같았지요. 어머나, 저 그림 좀 봐. 똑같네. 똑같아. 동물 눈 그리는 게 제일 어렵다던데. 와, 저건 사람의 솜씨가 아니군. 소년네 집 마당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 때문이었지요.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수탉들도 죄다 모여들었지요. 오! 그림을 본 수탉들이 얼마나 울어대는지 몰라요. 그 덕에 사람들의 웃음보가 터졌습니다. 소문을 듣고 유명한 학자 정약용도 구경을 왔습니다. 만지고 만져도 또 만져보고 싶은 그림이로구나. 정약용은 몇 번이고 그림을 만져보았습니다. 산수화를 그린답시고 거칠게 붓을 휘둘러대는 화가들보다 100번 낫다. 정약용은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지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변상벽의 그림 솜씨를 칭찬하는 시도 지었지요. 사실 조선 팔도에 변상벽의 솜씨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초상화를 제일 잘 그렸으니까요. 어찌나 잘 그리는지 임금님 초상화도 3번이나 그렸는걸요. 그래서 현감이라는 높은 벼슬 자리에도 올랐다지요. 그럼 뭘 해요. 부끄럼쟁이 변상벽은 사람들을 피해서 좋아하는 고양이나 닭만 그리는 것을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별명도 변고양이, 변닭이라고 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변상벽의 그림으로는 간송미술관에 있는 국정추묘, 국화핀 가을정원의 고양이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암탉과 병아리, 묘작도, 고양이와 참새 등이 유명합니다. 변상벽은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동물 그림에 뛰어났습니다. 당시에 동물 그림을 그린 화가들은 많았지만 변상벽처럼 고양이나 닭의 생기발랄함과 털의 윤기를 잘 그린 사람은 없었지요. 벽돌장이 이사달. 옛날 옛적 고구려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평양에 이사달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벽돌 굽는 벽돌장이었는데 옛날에는 그런 일 하는 사람을 천하게 여겼지요. 그래서 종이었습니다. 궁궐에 딸린 종이었지요. 한 번은 나라에서 궁궐을 새로 지으면서 벽이며 바닥을 벽돌로 치장하기로 했습니다. 그 벽돌 굽는 일을 이사달에게 맡겼지요. 궁궐 짓는 일을 맡은 벼슬아치가 너는 앞으로 3달 안에 벽돌을 굽되 꼭 산호색이 나게 구워라. 만약 산호색이 제대로 나지 않으면 살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지요. 벽돌 하나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이었지요. 이사달은 그날부터 산호색 벽돌 굽는 일에 바짝 매달렸습니다. 목숨이 달렸으니 그래야지 어떡하겠어요.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이 산 저 산 돌아다니며 흙이란 흙은 다 파다가 이렇게 섞어보고 저렇게도 섞어보고 두껍게도 만들어보고 얇게도 만들어보고 볕에도 말려보고 그늘에도 말려보고 별별 짓을 다 했지요. 그렇게 3달을 하다 보니 얼추 산호색 비슷한 벽돌이 나왔습니다. 이사달은 온 정성을 다해 그걸 구웠지요. 한 번 굽고 천지신명께 빌고 2번 굽고 옥황상제께 빌고 이렇게 금이야 옥이야 하며 구워서 이제 다 완성했지요. 어지간히 색깔 좋고 단단한 벽돌이 된 것이었습니다. 3달째 되는 날 벼슬아치가 와서 내가 구운 벽돌을 가져오너라. 산호색이 잘 나는지 어디 보자. 하기에 이사달이 자기가 구운 벽돌을 가져와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서 해가 쑥 들어가고 사방이 어두침침했지요. 그러니 벽돌 색깔도 어두침침했습니다. 그걸 보고는 높은 벼슬아치가 내 이놈! 벽돌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살기를 바라느냐? 하고 야단을 쳤지요.
그러니 어째요? 당장 오라를 지고 형장에 끌려갔지요. 죽으러 간 것이었습니다. 형장에 갈 때 이사달은 자기가 구운 벽돌 몇 장을 품에 넣고 갔습니다. 그동안 잠 안 자고 밥 안 먹고 구워낸 벽돌이라 정이 든 것이었지요. 마치 자식같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이 벽돌과 같이 죽어야지 하면서 그걸 품고 갔습니다. 형장에 가서 이제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었지요. 망나니가 큰 칼을 빼들고 빙빙 돌리다가 이사다를 탁 내리쳤는데, 아니 이게 웬일인가요? 이사달이 죽는 게 아니라 칼이 댕강 부러졌습니다. 그 큰 칼이 맥없이 두 동강이 났지요.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와 보니 이사달이 옷 속에 품은 벽돌 때문이었습니다. 그 벽돌이 칼을 막아준 것이었지요. 그런데 벽돌이 얼마나 단단했던지 닿자마자 칼은 부러지고 벽돌은 멀쩡했습니다. 금도 하나도 안 갈 정도로 단단했지요. 그때 마침 하늘에 먹구름이 밀려나고 해가 났는데 벽돌이 햇빛을 받으니 아까와는 딴판이었지요. 어두침침한 게 아니라 산호색으로 반짝반짝 빛이 났답니다. 그런데 그 색깔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보던 사람들이 다 입을 딱 벌리고 말을 못할 지경이었지요. 그만큼 멋있었습니다. 이야, 세상에 이렇게 단단하고 아름다운 벽돌이 있다니. 보는 사람들이 다 감탄하고 어이쿠, 하마터면 아까운 사람을 죽일 뻔했구나. 높은 벼슬아치도 자기의 경솔함을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이사달은 형을 면하게 됐지요. 그 뒤로 이사달은 밤낮 없이 벽돌을 구워 궁궐을 지었습니다. 그러느라 몇십 년이 걸렸는지 몰라요. 궁궐을 다 짓고 나니 호호 백발 할아버지가 됐더래요. 신통한 사람. 김복선은 충청도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남의 집 종살이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아무리 똑똑해도 그냥 종이었지요. 김복선이 어렸을 때 한 번은 상전이 무슨 일로 심사가 틀렸는지 김복선 아버지에게 어깃장을 놨습니다. 너 내일 아침까지 송아지 낳은 황소 한 마리 잡아오너라. 안 그러면 한 달을 굶기겠다. 송아지를 낳은 황소라니요. 그건 바로 죽으라는 소리였지요. 한 달을 굶고 어떻게 살겠어요. 이튿날이 돼서 김복선 아버지가 할 일 없이 끙끙 앓고 있으니 김복선이 그 사연을 알고 아버지 대신 상전에게 갔습니다. 네 이놈, 내 아비는 어디 가고 네가 왔느냐? 예, 저희 아버지는 아기를 낳아서 못 오십니다. 뭐라고? 이놈, 사내가 무슨 수로 아기를 낳아? 그럼 황소는 무슨 수로 송아지를 낳습니까? 그랬더니 상전이 입도 뻥긋하지 못했지요. 김복선이 커서 상전을 따라 한양에 가게 됐는데 상전이 가는 길에 음식을 사서는 그때마다 저 혼자 먹었지요. 밥도 사서 저 혼자 먹고 죽도 사서 저 혼자 먹고 김복선한테는 심부름만 시키고
한술도 주지 않았지요. 그 바람에 김복선은 하루 종일 쫄쫄 굶었습니다. 상전 배만 배고 종배는 배도 아닌가요? 그런데 상전이 가다가 예, 너 저기 가서 굴 좀 사오너라 하고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김복선이 굴을 사오면서 손가락을 그릇 속에 넣고 뒤적뒤적 했지요. 야, 이놈아! 더럽게 왜 그래? 아, 오다가 콧물이 흘러 그릇에 빠졌나 봅니다. 그걸 건져내려고 그러지요. 에이, 더러운 놈, 너나 먹어라. 그래서 김복선은 그 굴을 혼자 다 먹고 배를 채웠지요. 김복선은 예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일을 훤히 꿰뚫어 보고 앞일도 척척 알아맞히는 사람이었지요. 한 번은 이름난 율곡 선생이 충청도에 와서 김복선이 사는 마을을 지나게 됐습니다. 율곡 선생은 김복선을 보고는 단박에 예사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렸지요. 그래서 불러놓고 마주 앉아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나라에 큰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그렇습니다. 10년 뒤면 남쪽에서 외적이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때가 임진왜란이 나기 딱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사람을 쓰기 나름입니다. 만약에 양주 백정, 임꺽정에게 맡기면 사흘 만에 외적을 물리칠 것이고 저한테 맡기면 석 달 안에 물리칠 것입니다. 굳이 양반을 쓰려면 서산에 이씨성을 가진 분이 으뜸이나 난리를 끝내려면 3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것도 회방이 없을 때 일이고 만약에 모함이 있으면 난리를 끝내는데 7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헤어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10년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지요. 임꺽정이나 김복선이나 천민이니 나설 수가 없었지요. 서산에 이씨성을 가진 양반, 바로 이순신 장군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7년 만에 외적을 물리쳤으니 김복선의 말대로 된 것이지 뭐예요. 그것도 회방이 없었으면 더 일찍 난리를 끝냈을 텐데 자꾸 딴 곳에서 모함을 하는 바람에 이순신 장군이 옥에 갇혔다 풀려났다 하느라 7년이 걸린 것이지요. 참 신통한 사람이지요. 도사 남사고. 오늘은 도사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남사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수를 많이 배워서 재주가 신통방통했지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 하루는 산길을 가다가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이 장기를 두자 해서 장기를 뒀지요. 한창 장기를 두는데 갑자기 앞이 횡댕그레 하더래요. 고개를 들어보니 스님이 온데간데 없지 뭐예요. 방금 전까지도 틀림없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한참을 있다가 눈앞에 코가 불쑥 나타나더니 차츰 다른 것도 보였습니다. 입도 보이고 눈도 보이고 귀도 보이고 그러다가 몸통도 팔다리도 차례로 나타나서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됐지요. 보니까 아까 그 스님이었습니다. 내가 무섭지 않은가?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가르칠만 하구나.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남사고는 스님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도수를 배웠지요. 점치는 법, 관상 보는 법, 풍수 가리는 법, 둔갑법, 축지법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얼추 배우고 나니 스님이 온데간데 없이 바람같이 사라져버렸지요. 그때부터 남사고는 혼자서 도수를 부리며 다녔습니다. 남사고가 물고기를 좋아해서 틈만 나면 낚시질을 했는데 물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산에서 했지요. 산꼭대기에 올라앉아서 낚싯대를 툭 던지면 그냥 물고기를 낚아올리는 것이었어요. 바닷물고기도 낚고 민물고기도 낚고 어물전 물고기도 낚고 심지어 길 가는 안악머리에 인 함지 속의 물고기도 낚고 그렇게 낚시질을 했지요. 한 번은 남사고가 길을 가다가 참외장수를 만났습니다. 참외가 아주 먹음직했지요. 그걸 보고는 여보게 그 참외씨 하나만 주게나 해서 참외장수가 씨를 하나 주었지요. 주니까 그걸 길가에 심어놓고 옆에 앉아서 놀고 있었습니다. 참외장수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노는데 놀다가 보니 참외씨 심어놓은 데서 참외가 열렸지요. 잠깐 사이에 싹이 트고 동굴이 뻗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린 것이었지요. 그래서 실컷 먹고 남은 것은 참외장수 가지라고 다 주었답니다. 그때가 임진왜란 일어나기 얼마 전인데 남서고가 정자에 가면 늘 지붕 위에 올라가서 동남쪽을 바라보고 앉아있더래요. 제자 하나가 어느 날 궁금해서 물었지요. 선생님, 왜 그 불편한 데 올라가서 그러십니까? 아무래도 동남쪽에서 난리가 날 것 같아서 그런다. 내가 막지는 못하지만 알기는 알아야겠기에 그렇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뒤 남사고가 죽고 나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남사고가 죽기 전에 일본 장수 평수길이 몰래 조선에 들어와서 나라 사정을 살피고 다녔습니다. 머리 깎고 곡갈 쓰고 중으로 변장해서 돌아다니다가 남사고를 딱 만났지요. 남사고가 보리밥을 줘서 먹는데 밥알이 하도 깔끄러워서 목구멍에 넘어가야 말이지요. 한 숟갈도 못 먹고 돌아서서 가려니 그 밥알이 죄다 땅벌이 돼서 따라오더래요. 놀라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평수길은 도망갔답니다. 9고개를 넘어가서 휴, 이제 살았다 하고 한숨 한번 쉬고 뒤를 돌아다 보니 남사고가 바로 코앞에서 보리밥을 먹고 있지 뭐예요. 평수길이 그만 혼이 다 빠져서 제 나라로 돌아가서는 저런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조선에 못 쳐들어간다 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가 남사고가 죽은 뒤에 쳐들어왔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 남사고도 실수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무덤을 쓰는데 좋은 자리다 싶어서 딱 써놓고 보니 더 좋은 자리가 있었지요. 그래서 무덤을 옮겨 썼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또 더 좋은 자리가 눈에 띄지 뭐예요. 그래서 또 무덤을 옮겨서 썼지요. 그렇게 8번을 옮겨 쓰고 나서도 무덤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또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기가 아버지의 주검을 짊어지고 여기저기 명당을 찾아다녔지요.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하루는 밤이 돼서 어느 마을에 가니까 참 좋은 무덤 자리가 있었지요. 뒤는 산이고 앞은 탁 트인 호수인데 아무리 봐도 명당 중에 명당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자리는 없었지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 하면 그 마을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물에다가 어떻게 무덤을 쓰겠어요? 남사구는 생각다 못해 아버지 주검에 무거운 돌을 매달아 몰래 우물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도망을 가버렸지요.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그 마을을 다시 찾아가 보니 아뿔싸 그 우물이 명당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래요. 그날 밤에 너른 호수로 보인 곳이 밝은 날 보니까 메밀밭이었던 것이었지요. 메밀꽃이 하얗게 피어서 달빛에 호수로 보였던 것이지요. 그렇다고 아버지 무덤을 또 옮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만뒀는데 그 뒤로 집안이 기울면서 쓸쓸하게 살다가 죽었더래요. 아무리 도사라 해도 정해진 운명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법인가 봅니다. 금뱅이와 은금이. 옛날 충청도 공주 마곡사에 김진사가 살았는데 유구에 사는 이진사하고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두 사람은 다 같이 진사벼슬에 집안도 넉넉해서 근심거리가 없었지요. 아직 두 사람 다 자식이 없을 때 둘이 만나면 늘 말하곤 했어요. 우리 둘이 아들을 낳으면 형제를 맺어줍시다. 딸을 낳으면 자매가 될 테고 우리 둘 중에 누가 딸을 낳으면 며느리 삼고 안 그런가? 그럼 그렇지. 마침내 두 사람의 부인들이 해산을 했는데 김진사네는 아들이고 이진사네는 딸이었어요. 김진사는 아들 이름을 금뱅이라고 지었고 이진사는 딸 이름을 은금이라고 지었어요. 두 아이는 귀염둥이로 각각 잘 자랐지요. 그러던 어느 날 금뱅이가 12살쯤 되었을 때 김진사가 덜컥 병이 나서는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말았어요. 금뱅이 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못 이겨 시름시름 앓다가 또한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지요. 이렇게 되니 금뱅이는 졸지에 부모 없는 고아가 되어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죽은 김진사의 절친한 친구 이진사가 금뱅이를 몇 해 키워서 혼인이라도 시켜주어야겠기에 데려갔지요. 금뱅이는 부모를 닮아 외모가 준수하고 어른들에게 공손하여 모두들 칭찬이 자자했어요. 마을에서는 이진사 댁에서 금뱅이를 베네짝부터 사위로 정해놓았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본인들도 그렇게 알고 지냈지요. 이렇게 해서 어지간히 세월이 흘러 금뱅이와 은금이는 혼인할 나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진사 댁으로 청혼이 들어왔어요. 청혼을 해온 집으로 말하면 전라도에서는 이름 있는 가문에 부모 형제가 번듯했지요. 부모가 없는 금뱅이에 비할 바가 못 되었어요. 그러니 죽은 김진사와의 언약이 아니었으면 이 청혼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지요. 이진사의 마누라는 좋은 혼처를 놓치기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바꾸었어요.
여보 영감, 저 금뱅이는 아무개하고 짝을 지어주고 우리 애기는 그 전라도 대감집으로 혼인을 시킵시다. 처음에 이진사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지만 마누라가 자꾸 밤낮으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전라도 대감댁과 사돈하자고 말하니 승낙을 하고 말았지요. 드디어 혼인날을 받아놓게 되었어요. 이쯤 되니 금뱅이는 불 없는 화로요, 해와 달이 없는 낮과 밤을 보내게 되었지요. 장차 이 집 사윗감으로 대접할 때와는 다른 대접을 받게 되었어요. 하루는 이진사 마누라가 금뱅이를 부르더니 말을 꺼냈어요. 너도 그만큼 장성했으니 장가를 들어야겠다. 은금이는 전라도로 갈 텐데 어떻게 장가를 들겠습니까? 그 건넌 마을 형님 댁 종 아무개 하고 짝을 지어주려고 하는데 내 생각은 어떠하냐? 이미 은금이와의 약속은 틀어진 것이고 그렇다고 남의 집 부리는 종하고 혼인할 수는 없었지요. 저 같은 불쌍한 것 데려다가 이렇게 밥 먹이고 모두 다 해주시다가 이렇게 장가를 들라고 하시니 그 말씀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씨 가문에는 남의 집 종하고 혼인하는 법이 없어서 조상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 장가는 못 가겠습니다. 금뱅이의 대답이 떨어지자 이진사 마누라는 눈을 표독스레 치켜뜨고 딱 잘라 명령했어요. 그럼 오늘부터 일을 해라. 그날부터 금뱅이는 이진사 댁 머슴으로 바뀌었어요. 이튿날 금뱅이는 풀을 베러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지요. 그러나 아무 일도 못하고 종이를 숨을 죽이며 울다가 저녁 때 돌아와서 옷가지를 챙기고 조그만 보따리를 만들어 짊어지고는 그 집을 떠났어요. 얼마 안 가서 장에 가는 장꾼들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을 따라서 십리길을 좋게 갔는데 어떤 주막이 보였지요. 장꾼들이 그 주막에 짐을 풀고 쉬기에 금뱅이도 따라서 보따리를 내려놓고 다리를 쉬었어요. 일행 중에 좀 낯이 설고 잘 어울리지 않는 금뱅이를 보고 주막집 할머니가 물었어요. 너 어디 사느냐? 공주 유구에 삽니다. 그래, 어떻게 나왔느냐? 그저 정처 없이 떠났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무엇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가 보구나. 암만 다녀봐야 다 마찬가지다. 갈 데 없으면 여기서 심부름이나 해주고 밥 얻어먹고 있으면 어떻겠느냐. 올 때 갈 데 없이 무작정 나와 날은 이미 어두워졌는데 달리 생각해볼 겨를이 없었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금뱅이는 쓰레질하고 심부름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열심히 했어요. 금뱅이의 태도가 마음에 든 할머니는 매사를 모두 금뱅이에게 시키다시피 할 만큼 되었지요. 이진사 집에서는 그날 밤 늦어서야 금뱅이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은금이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멀리 전라도로 시집을 가게 되었지만 어려서부터 친구로 지냈고 남편 될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금뱅이가 너무나 걱정이 되었지요. 어머니에게 자초지정을 캐물었어요. 건너마을 큰아버님 댁에서 부리는 종 아무개하고 짝지어준다고 해서 나갔다니 천부당만부당한 일이었지요. 생각하면 은금이가 전라도로 시집을 가기로 정한 것부터가 잘못되었고 게다가 큰아버님 댁 하녀라니 금뱅이는 완전히 배신당한 것이었어요. 금뱅이가 얼마나 상심했을까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금뱅이가 어디로 갔나 밤낮 없이 이 생각만 하다가 드디어 좋은 수가 떠올랐어요. 먼저 금뱅이가 있는 곳을 알아보고 다음에는 그곳으로 찾아가 보는 것이었지요. 예,
너는 남의 남정네와 말도 잘하니 금뱅이가 어디로 갔는지 한번 알아보거라. 은금이는 하녀에게 노자를 두둑하게 주면서 말했어요. 영리한 하녀는 집에서 웬만큼 떨어진 주막을 모조리 기웃거리며 금뱅이란 총각을 찾았지요. 주막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소문을 듣고 퍼뜨리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금뱅이를 찾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금뱅이가 한 주막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니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금뱅이가 아무 주막집에서 심부름해주고 밥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너하고 나하고 남복을 하고 금뱅이를 찾아갈 것이니 오늘 밤 호랑이가 우리들을 물어간 것처럼 꾸며라. 문짝을 열어 젖히고 창호지 문은 호랑이 발톱에 찢긴 것처럼 찢어두고. 그날 밤 두 여자가 남복을 하고 집을 떠나 군뱅이가 사는 주막으로 향했어요. 밤새 걸어서 군뱅이가 사는 주막에 닿은 것은 이른 새벽이었어요. 여기 금뱅이라는 사내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금뱅이는 왜 찾느냐? 내 친구인데 만나본 지 오래되어 찾아왔습니다. 지금 금뱅이는 식전 심부름을 갔으니 저 금뱅이 방에 들어가서 기다려라. 금뱅이 방에 들어가 보니 과연 평소의 금뱅이답게 참 정리를 잘해서 좁은 방이지만 환하고 깨끗했어요. 금뱅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얘야, 내 친구가 지나가다가 널 찾아왔단다. 내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다. 아침밥 퍼서 솥에 넣어 놓았으니 밥 차려가지고 들어가서 같이 먹어라. 네?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아는 친구가 없는데 누구지? 밥상을 들고 방에 들어가 보니 생각지도 못했던 이진사의 딸 은금이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그리고는 옆에 하녀가 보고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둘이 얼싸안고 다시 만난 감회를 풀었지요. 이런 상황에서 다부진 것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금이는 무엇을 생각했는지 하녀에게 부탁했어요. 여기 냉수 한 그릇을 떠다 다오. 그리고 상 위에 그릇들을 주섬주섬 내려서 방 한 구석에 밀어놓고는 빈 상을 방 한가운데 반듯하게 놓았지요. 잠시 숨을 고르는 듯 기다렸다가 냉수 한 그릇을 떠오자 냉수 사발을 받아 상 위에 놓고 금뱅이에게 사뭇 엄숙하게 말했어요. 당신 상투는 내가 올려줄 테니 당신은 내 쪽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일은 이렇게 역전하여 금뱅이는 사랑하는 은금이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어요. 주막집 할머니는 나중에 이 사연을 알았지만 금뱅이와 은금이가 예의 바르고 착실하여 아예 아들과 며느리로 알고 한 식구처럼 살도록 허락하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지요. 주막집 할머니에게 건달 아들 하나 있는데 생김새가 아리따운 은금이를 은근히 탐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금뱅이란 놈만 없으면 은금이는 내 색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금뱅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쫓아낼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금뱅이가 워낙 자기 어머니에게 믿음을 얻어놔서 섣불리 하다가는 오히려 자기가 쫓겨날 판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한번 집에서 쫓겨났던 터여서 더욱 조심해야 했지요. 주막집 아들이 금뱅이를 쫓아내고 은금이를 차지하기 위해 생각해낸 것은 바로 금뱅이를 도둑으로 몰아 관가에 고발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어디서 무엇을 훔쳤다고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옳지, 좋은 수가 있다. 금뱅이가 불만을 품고 몰래 집을 나와서 전라도 대감댁으로 시집갈 은금이를 꿰어내었다고 하면 은금이 부모가 이놈을 떼어놓으려고 할 것이니 좋은 방도를 제안하면 응하겠지. 주막집 건달아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신이 나서 공주 유구에 있는 은금이네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금뱅이가 돈을 훔치고 몰래 집을 나와 지금 충청도 자기 집에서 은금이랑 부부가 되어 살고 있다고 고해 바쳤지요. 은금이 어머니는 그렇지 않아도 호랑이가 은금이하고 하늘을 물어간 것으로 알고 넋을 잃고 있던 터에 살아있다고 하니 그 반가움이 이를 데가 없었지만 한편 금뱅이 녀석과 짝이 되었다는데 화가 치밀었어요. 배씨 금뱅이 녀석이 은금이를 꿰어낸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래, 우리 은금이가 자네 집에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소? 우리 집은 주막인데 작년 여름 금뱅이가 와서 돈은 좀 있으나 갈 곳이 없으니 심부름이나 하고 살게 해달라고 해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따님을 데려와 같이 삽디다. 오래지 않아 금뱅이가 여기서 몰래 집을 나갈 때 가지고 간 돈으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그렇게 할 모양입니다. 아니, 돈을 가지고 나가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그 애는 밖에 나가면 돈 한 푼 없는 거지인데. 그거야 모르지요. 마님네 돈 꾀해서 돈량이나 덜어 가지고 갔을지. 아차, 내 정신 좀 봐. 돈꼬리와 항아리를 잘 간수하고 얼마였는지 세워두었어야 했는데 그 녀석이 광을 마음대로 드나들었으니 훔쳐서 도망한 것이 틀림없구나. 은금이 어머니는 금뱅이 녀석이 괘씸하던 차에 주막집 건달이 와서 부추기니까 앞뒤 생각 없이 자기 집에서 돈을 가져간 것이라고 믿어버렸어요. 광으로 허겁지겁 들어가 돈이 든 항아리와 고리짝들을 열어줬지니 얼마나 없어졌는지 잘 분간은 가지 않았지만 없어진 것은 분명한 것 같았지요. 이때 건달이 또 말했어요. 마님, 좋은 수가 있습니다. 그놈을 관가에 고발하면 됩니다. 제가 공주까지 온 김에 관가에 고발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게나 젊은이. 그럼 우리 은금이는 어떻게 되나? 은금아 씨는 아무 상관이 없었죠. 금뱅이가 꿰어냈으니까요. 좋은데 시집 보내면 그만입니다. 한편 이 주막집 건달은 공주 관가로 가서 관속들을 불러내 모두 술을 먹이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환심을 산 다음 우리 집에 있는 금뱅이가 양부모와 싸우고 집을 나올 때 돈을 훔쳤답니다. 그 양어머니가 돈을 훔쳐갔다고 분명히 말했으니 그놈이 아니라고 하면 홍구멍을 내서 제 입에서 훔쳤다는 말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하고 말했지요. 예나 지금이나 건달들이 잘하는 노릇은 멀쩡한 사람을 고생시키는 일이지요. 금뱅이는 관가에서 잡아다가 막 두들겨 패면서 누명을 뒤집어 씌우니 할 수 없이 도둑질을 했다고 거짓 자백을 하고 말았지요. 이쯤 되니 제일 난감한 사람은 은금이었어요. 불쌍하게 그지없는 금뱅이가 아닙니까? 어려서 부모를 잃고 집에서 내쫓기고 그동안에 정들어서 부부가 되었는데 누명을 쓰고 붙들려가 죽게 되었다니.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서 금뱅이를 살려내야 하는데 어떻게 할 재간이 없었어요. 아무 대책도 없이 울고만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좋은 묘책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남편이 붙들려간 공주 관가로 무작정 길을 떠나기로 했어요. 예, 갓나나. 아무래도 서방님이 걱정되어 못 견디겠다. 공주로 갈 테니 너도 같이 가자. 지금도 그렇지만 공주시는 그 앞에 큰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요즘은 다리를 놓아 자동차가 다니지만 옛날에는 배를 타고 건너야 했던 곳이지요. 은금이가 강가에 다다른 것은 달이 휘영청한 밤이었어요. 나룻배는 공주 쪽 선창에 매여 있는지 나루에는 배도 없고 뱃사공도 없었지요. 달빛 아래 강물은 무심히 흐르고 여름밤 풀벌레는 은금이의 처지를 아는 듯 모르는 듯 마냥 울어댔어요. 공주 관가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없이 걸었지만 이제 더 갈 수 없어 주저앉으니 서러운 생각에 목이 메었어요. 내 신세가 이다지도 기구할꼬.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간난이도 자신의 아픔처럼 느껴져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아씨, 그만 우세요. 그만 우세요. 하녀가 저도 같이 울면서 상전을 달랬지요. 그러나 속절없이 흘러나오는 눈물은 걷잡을 수 없었답니다. 이때 강 건너 저쪽에서 여자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룻배를 저어 이쪽으로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룻배에서 내린 사람이 말했지요. 이 밤중에 웬 부인네들이 이렇게 울고 있어? 우리 아씨를 모시고 공주 관가에 가려는데 배가 없어서요. 하녀는 우선 강을 건너는 것이 목적이어서 배를 얻어 타야겠다고 생각하고 배 이야기를 꺼냈어요. 배는 여기 내가 가져왔지 않소. 관가에 간다니 무슨 사연인가요? 은금이가 흑흑거리며 말이 없자 배에서 내린 사람은 달빛에 마패를 비추어 보이면서 위엄 있게 말했어요. 내가 암행어사다. 우는 사연을 말하거라.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합당하게 풀어줄 것이니라. 은금이는 그때야 안심하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죄 없는 남편이 도둑 누명을 쓴 것을 풀어달라고 했지요. 그리고 남편이 어떻게 자랐고 내쫓겼으며 그를 따라 집을 나와 부부가 되었다는 사연을 낱낱이 고했어요. 내가 이제 사정을 알았으니 걱정 마시오. 다음 날 아침 공주 관내 동원뜰에서 재판이 벌어졌어요. 구경꾼들 속에 은금이와 하녀 간난이도 보였지요. 오늘 재판은 암행어사가 직접 문초를 하고 판결을 내리는 특별 재판이었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죄인은 금뱅이가 아니고 공주 관아의 관속 중 우두머리 관리였어요. 내가 공주 관아에서 원의 권한을 대행하는 관리인가? 예, 그렇습니다. 금뱅이란 죄인이 도둑질을 했다고 순순히 자백하던가? 즉사하게 맞지 않으면 자백하지 않기 때문에 곤장을 쳤습니다. 그러면 너도 즉사하게 맞아야 어째서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는지 자백하겠구나. 여봐라, 이놈이 자백할 때까지 매우 쳐라. 한 대, 두 대 곤장을 내려치니 궁둥이 뼈가 으스러져서 그 아프기가 곧 죽을 것 같았지요. 이렇게 되니 우두머리 관리는 살려달라고 애걸하기 시작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으니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저 보령 어디서 온 젊은이가 유구에 사는 이진사댁 마나님의 부탁이라면서 금뱅이가 이진사댁 광에서 돈을 도둑질해 도망 나와 자기 집에 와 있다고 했습니다. 같이 술을 먹는 자리에서 돈까지 주면서 도둑질을 안 했다고 하면 제 입으로 했다는 말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이진사댁의 면목이 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금뱅이는 죄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말투나 행색으로는 도둑질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금뱅이를 풀어주어라. 암행어사 재판장에 이 말이 떨어지자 한나졸이 금뱅이가 갇혀있는 옥사로 돌아가고 은금이와 간난이가 허우적거리며 뒤따라갔어요. 이어서 암행어사의 후령이 떨어졌어요. 누구든 뇌물을 먹고 백성을 억울하게 만드는 관리는 엄하게 다스린다. 오늘 안으로 유구에 사는 이진사와 그 부인을 붙잡아 올려 하옥시켜라. 내일 재판을 열 것이다. 은금이는 자기 부모님을 붙잡아 올리라는 암행어사의 명령은 듣지도 못하고 남편이 갇힌 옥사로 뛰어가 감격하여 금뱅이를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 다음 날 아침은 이진사 내외가 동원뜰 아래 엎드려 암행어사의 재판을 받았어요. 암행어사의 판결에 따라 이진사 내외는 금뱅이를 사위로 맞이하고 여생을 딸내 내외와 화목하게 지냈지요. 그리고 아주 늙어서 세상을 뜰 때 있는 재산을 반씩 똑같이 나누어 반은 사위에게 반은 딸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죽었다고 해요. 그때 그 암행어사의 이름이 그 유명한 박문수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